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안동건시 세보, 즉 성화보를 살펴봤는데, 그 성화보에서 조선 후기 족보가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와 후기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 성격이, 조선전기는 내외보예요. 내외보, 남녀를 다 적은.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종중보로 바뀌어요. 자기 종중만 적는. 그리고 이제 수록하는 순서를 조선전기는 태어난 순서로 적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를 먼저 쓰고 여자를 뒤에 적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서자를, 조선전기는 서자가 없어. 진짜 서자가 없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진짜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조선전기는 서자는 다 서자라고 적고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행장을 보면은 조선전기는 뱃을 이름만 적어놨어요. 더 이상 안 적어놨어. 그런데 조선 후기는 가면 자세하게 이제 뭐 그 사람 묘가 어디 있고 부인이 누구고 뭐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근데 내엽에서 종중보로 바뀌는 건 완전 스위치를 탁 바꾸는 것처럼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수록 순서를 바꾸는 거는 서서히 바뀌어 가지고 19세기 말에 가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는, 19세기 중반까지는 남녀 순서가 태어난 순서로 적힌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후세로 내려가면서 점차 남자가 앞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렇게 서서히 기울기를 이렇게 테이퍼링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종중보로 바뀌는 거는 수익중으로 파가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주 최씨 강희보 1686년에 나온 강희보의 자손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외손이나 외손녀 사위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판사공 최용갑의 사위 송순 가문을 한번 보면은 송순이 있고, 송순의 아들이 송인손, 송의손 해갖고 이제 송지손의 사위 최득지가 실리고 견본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 후기 족보들은 대개 여기까지만 적죠. 밑에는 안 적잖아요. 근데 여기 왜 적혔냐? 이분이 중랑장공파 문성공개 5세야. 그러니까 견본파인데 이제 특이하니까 올린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송충손의 사위가 안지야. 외증손녀죠. 안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중추부사, 시호가 문정. 그래서 안지 때문에 올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몽이 이제 판사공의 사위인데, 중추부사 전주이시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판비서감사 문정이다, 이문정이다. 근데 이 이문정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시족원류를 얘기할 때 그 시족원류에서 보면은 또 다른, 지금은 없어져 버린 계열이 하나 있는데 그 계열의 시조가 최용이죠. 그 최용의 장인이 이문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용의 장인이 이문정인데 이문정의 아들이 이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몽의 아들이 이백유, 이 사람이 조선 개국공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손자, 외손, 외증손, 외현손녀가 있는데 실렸어요. 왜 실렸냐? 이계, 한산 이시고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다. 사육신 이계 때문에 이게 실린 거죠. 여기 보면 중유는 이백유의 동생이에요. 이중유의 사위가 김여해의 사위가 서거정. 왜냐? 서거정이 저명의사잖아요. 대제학이고 호가 사가정이다. 이렇게 이 강의보는 보면은 사위나 외손에 저명인사가 있으면 수록한 거야. 그 외에는 수록 안 했어요. 근데 안동건시 성화보를 보면은 전부 다 적었죠. 뭐 저명인사 있고 없고 관계없이, 뭐 배설이 뭐냐 뭐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전실 후실 다 적었어요. 문화유씨 가정보도 보면 다 적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조선 전기 족보의 특징은 내외보예요. 동일인을 반복해서 적어요. 왜냐하면 외손하고 외손도 결혼하고 외손하고 친손도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외손하고 외손 결혼하면은 외손녀로 한 번 적히고 외손으로 한 번 적히고, 또 외손녀하고 친손이 결혼하면 외손녀로 한 번 적히고 친손 며느리로 한 번 적히고 두 번 적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보는 10세대 남짓한 족보가 10권 10책이나 돼. 엄청나게 커요. 만약에 이 가정보가 내외보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민 다 적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처가살의 영향으로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고 서자가 하나도 안 적혔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처가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전체시 강의보의 자손록을 한번 보면서 남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계성, 이분은 중종 2년 1507년에 생원 3등으로 급제를 해가지고 효자정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후손 중에 아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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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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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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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딸, 전부 태어난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조선 후기 만든 족보인데도. 이거는 1743년에 나온 전주채시 걸융본인데, 여기도 보면은 최계창, 이분이 누구냐면은 1620년에 태어나서 1686년에 돌아가셨는데 인조 22년에 무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갑산부사를 역임한 분이에요. 이분 후손을 보면은 딸, 아들, 여기 보면은 아들, 딸, 아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들 득효, 이분은 자가 사원이고 임진년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해가 적혀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살아 계신다는 얘기야. 자기 생전에 이 족보를 만든 거고, 부인이 치하만 윤씨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살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아들 득연도 자가 사심인데 이민년에 태어났는데 부인이 취연한 이씨야. 그러니까 본인도 부인도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만든 족보인데 아들보다 딸을 먼저 수록한 거죠. 여기도 딸, 아들. 그 이제 전주채시 가경보 1805년에 나온 걸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걸융보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사위 남궁성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남궁성의 아들이 남궁책이라, 남궁책. 그 다음에 득효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이름이 득팔이에요. 아마 이게 아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아직 미혼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동직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여기 득팔이 윤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윤호택. 여기는 없는 아들이 다시 태어났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동직,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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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이게 뭐 계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이렇게 그 아들, 딸 순서를 안 바꾸고 태어난 순서대로 1805년인데도 아직 태어난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19세기 이전 족보의 특징은 가문에 따라서 출생순으로 적힌 데도 있고 아들 먼저 적힌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 후기 와서 종중보가 되면서부터 출생 순서보다는 아들을 먼저 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점차 아들 우선으로 가는 비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점차 아들을 먼저 실는 걸로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보에 설명이 있고 또 동치보에도 설명이 있는데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이제 20세기부터 아들 수록을 강제를 해버려요. 강제로 이제 아들 먼저 실는 거예요. 19세기에서 족보가 어떻게 바뀌느냐. 산도가 추가돼요. 말하자면 선산지도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항렬자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수록 순서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동치보에 가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강요는 안 해요. 19세기까지는. 20세기 가면 이제 강요를 하는데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주제시 중랑장공파 동치보인데 1864년에 나온 거예요. 19세기 중반이죠. 여기에 보면은 자녀를 수록하는 순서를 나이 많은 딸을 먼저 수록하고 아들을 뒤에 수록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태어난 순서로 정해진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즉 누님이 먼저고 동생이 뒤다 하는 그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 상관없이 아들을 먼저 수록하고 딸을 뒤에 수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문을 이어가는 승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족보가 종중보인데 이 종중을 끌고 가는 건 남자인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출가 외인보다는 종중을 끌고 가는 남자를 먼저 수록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쪽을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은 안 한다. 그렇지만은 서자와 서녀에 대해서는 비록 서자 서녀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적자적녀 뒤에 수록해서 명분의 의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자 서녀는 뒤로 빼고 서자 서녀가 아니면 뭐 가문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20세기 하면 족보가 바뀌어요. 수록 순서를 일괄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항렬자를 강제 적용을 해요. 그 족보에 실제 이름하고 다른 사람이 많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805년에 나온 가경보의 자손록이고 이거는 1898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나온 광무보의 자손록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위 이숙창이 먼저 적히고 아들 윤제가 뒤에 적혔어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윤제를 앞으로 당기고 이숙창을 뒤로 밀쳤는데 여 밑에라 뭐라 쓰느냐면 서일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리 적어놓은 거야. 그래 순서를 바꾸는 대신에 수록한 순서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대신에 딸만 아들은 그대로 두고 딸만 태어난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면은 사위 노추 오사안 그 다음에 아들 자문 자유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순서가 노추 오사안 자문 자유야. 근데 이걸 여기서 보면은 자문은 저 앞에 지가 있고 자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노추 오사안 적어놓고는 노추가 첫 번째 태어났고 오사안이 두 번째 태어나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순서를 이제 안 적으면 헷갈려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1959년 나온 기해보에 가면은 싹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노추가 첫 번째 태어났고 오사안 두 번째 태어났다가 여기 가면 없어. 이제 1959년 족보에 가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결론은 내외보에서 종중보로 바뀌어 나가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외소는 저명인사만 수록해요. 그리고 19세기 되면 산도나 항렬자가 추가되고 20세기 되면 수록 순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항렬자는 사용을 강제했어요. 그리고 생존자는 이름을 강제로 다 바꿨어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상 족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족보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행장에 적히는 내용이 어찌 되는지 그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